지금 제가 있는 곳은 구치소입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과 철창, 그리고 매일 밤 바라보는 천장. 이게 제 현실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보험 설계사로 열심히 살던 제가,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이런 곳에 앉게 된 걸까요? 제 이름은 유정희, 47입니다. 이건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욕망이 어떻게 제 인생을 무너뜨렸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듣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남편 한도현, 58. 성실하고 말없이 일하는 사람이었죠. 가족에게 한 번도 소홀한 적 없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 묵묵히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사람.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늘 벽이 느껴졌어요. 저는 원래 보험 일을 했었습니다. 나름 괜찮게 벌었죠. 고객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손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여보,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저는 제 일을 접었습니다. 남편 사업을 돕기 시작했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함께 일하는 게 부부 사이에 좋을 줄 알았거든요. 서로 이해도 더 잘하게 되고 대화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벽이 생겼어요. 사무실에서 같이 일해도 집에 돌아와서도 대화가 없었죠. 저녁 식탁에 앉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거래처 미팅 어땠어? 응, 괜찮았어.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죠. 남편의 세상엔 일만 있었습니다. 회사 일, 거래처, 매출, 계약. 그런 것들만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가끔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것, 친구들에게 들은 것, 그런 것도요. 그런데 남편은 늘 똑같았어요. 그래. 알았어. 관심 없다는 듯한 짧은 대답뿐이었죠. 어느 날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강원도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주변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내용이었죠. 20배까지도 뛴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강원도에 고속도로 새로 생긴대요. 거기 땅값이 20배는 뛴대요. 지금 사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남편은 밥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죠.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또 이상한 데 투자하려는 거 아니지?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또 이상한데 그 순간 깨달았죠. 남편은 나를 바보로 보고 있다는 걸요. 경제관념도 없고 투자 감각도 없는 그저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고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제 일을 접고 남편 일을 도운 게 잘못인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 번쯤 내 이름으로 큰 돈을 벌어보고 싶다. 그럼 남편도 날 다시 볼 거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요.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학 동창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있잖아, 재테크 관심 있지? 진짜 좋은 자리 있는데 같이 갈래? 돈 벌 수 있는 기회야. 미경이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친구였어요. 강남의 아파트도 2채나 가지고 있었죠. 저는 솔깃했습니다. 무슨 모임인데? 부동산 투자 세미나 같은 건데 진짜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어. 나도 거기서 많이 배웠거든. 사흘 후, 저는 미경이를 따라 강남의 고급 카페로 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앞쪽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죠. 곧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남자였어요.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이 자리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지난주에 직접 다녀가신 곳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귀가 솔깃해졌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정부에서 3년 안에 개발을 확정한 곳입니다. 지금 사두시면 평생 후회 안 합니다. 절대로요. 그린에 각종 정보 문서와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개발 계획, 예산안, 공사 일정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진짜처럼 보였죠.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회야. 이번엔 정말 기회야. 놓치면 안 돼.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최소 5천만 원부터 투자 가능합니다. 빠르면 1년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길어도 2년이면 충분합니다. 5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성공하면 1억이 되는 거잖아요. 제 이름으로 번 1억. 그럼 남편도 저를 다시 볼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엔 성공할 거야. 남편한테 보여줄 거야. 모임이 끝나고 저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저기요.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네. 연락처 남겨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천만 원. 하지만 제 손엔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남편 몰래 쓸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1,000만 원 정도였죠. 그때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요즘 사채 이자 싸. 월 3% 정도만 내면 돼. 몇 달만 버티면 되잖아. 돈 벌면 바로 갚으면 되고. 사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죠. TV에서 본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미경이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나도 처음에 사채로 시작했어. 지금 봐, 아파트 2채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기회는 용감한 사람한테 오는 거야.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이번만 잘하면 돼. 일주일 후, 저는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4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카페에서 만났죠.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에요. 이자는 월 3%만 내시면 됩니다. 원금 상환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월 3%. 5천만 원에 3%면 150만 원이에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부 정책 나오면 바로 갚으시면 되죠. 뭐 걱정하세요.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래도 찍었어요. 그날 밤 제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제 시작이야. 곧 큰 돈을 벌 거야. 남편을 놀라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 돈을 부동산 투자하는 남자에게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투자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10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죠. 미경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언니, 그 사람 연락돼? 나도 연락 안 돼. 이상하네. 좀 기다려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리 없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연락 올 거라고 믿으려 했죠. 그러는 사이 사채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150만 원. 저는 제 비상금을 조금씩 뺏어냈어요. 남편 몰래요. 다음 달엔 연락 올 거야. 곧 돈이 돌아올 거야. 하지만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그리고 4달째 되던 날 사채업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이자가 올랐습니다. 네? 왜요? 계약서 보셨죠? 3개월 이후부터는 변동금리입니다. 이제부터 월 5%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월 5%면 250만 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거 처음에 말씀 안 하셨잖아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저는 그제야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정말로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3개월 후 이자율 변동 가능. 제가 놓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들으면 안 됐으니까요. 나 또 속은 거야?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걸까? 비상금은 바닥났고 앞으로 이자를 어떻게 낼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채에 시달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응급처치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또 발작 오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 없이 살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답답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었다는 걸요. 며칠 후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응. 내가 만약 죽으면 말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 해요? 여보,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 들어봐. 만에 하나 내가 죽으면 당신이 재산을 상속받게 될 거야. 부동산하고 사업체 지분 합치면 대충 37억 정도 되더라고. 37억. 그 숫자가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상속세가 문제야.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해.
한 15억 정도 나갈 거야. 15억을 세금으로. 그 말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지.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 방법이 있긴 한데 복잡하더라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만약 정말 죽으면 37억을 받는데 세금이 15억이라고? 그럼 실제로 받는 건 20이.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진우. 제 옛 연인이었던 사람. 대학 시절 3년을 사귀었던 남자였죠. 헤어진 지는 20년도 더 됐지만 가끔 동창회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세무사가 돼서 잘 나가고 있다고 했죠. 작년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정이야, 세상은 결국 돈이야. 사랑도 믿음도 다 돈이 있어야 지켜지는 거야. 돈 없으면 다 무너져. 당시엔 별로 공감이 안 됐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그 말이 마음에 남는 걸까요? 며칠 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이야, 나 진우야. 박진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미경이한테 들었어. 남편이 많이 아프시다며? 괜찮으셔? 심근경색이었는데 이제 좀 나아지셨어. 그래. 많이 놀랐겠다. 그런데 정이야, 내가 미경이한테 들었는데 상속세 문제로 고민이 많다며? 미경이가 말했나 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15억이나 된대. 15억? 그거 너무 아깝다. 만나자.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나 세무사잖아. 하지만 괜찮아. 그냥 친구로서 조언해주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사흘 후 저는 진우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20년 만에 보는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멋있었어요. 오랜만이야, 정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커피를 시키고 저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고액 자산가들을 주로 상대한다고 했어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죠. 정이야, 솔직히 말할게. 상속세 15억은 너무 아까워. 그거 다 내면 억울하잖아. 그러게. 근데 법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어요. 방법이 있어. 위장이혼하면 돼. 뭐, 위장이혼. 법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재산을 미리 당신 명의로 옮길 수 있어. 상속이 아니라 재산 분할이 되는 거지. 세금이 거의 없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 짓을 어떻게 해? 그건 불법 아니야. 불법? 아니야, 합법이야. 재산 분할은 합법이거든. 많은 부부들이 하고 있어. 세금 아끼려고. 하지만 그거 정이야, 15억이야, 15억.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아니면 그냥 국가한테 다 바칠래? 요즘 다들 그렇게 해. 서류상으로만 달라지는 거야. 그의 말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15억.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리고 말이야. 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남편이 얼마나 더 살지 모르잖아. 심근경색은 재발률이 높아. 지금 미리 해두는 게 나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전제로 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나 생각 좀 해볼게. 생각할 거 뭐 있어?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 시간이 중요하거든.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오면 더 복잡해져.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위장 이혼 정말 할까? 하지만 그건 사기 아니야. 아니야. 진우 말대로 합법이래. 많은 사람이 하고 있. 15억을 절약할 수 있어. 그 돈이면 사채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이 알면 어떡하지? 아니야. 남편도 세금 아끼는 게 좋다고 할 거야. 가족을 위한 거잖아.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세금을 절약하는 거잖아. 육부 첫 번째 균열. 일주일 후,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응, 뭔데? 저기, 세무사 친구를 만났는데요. 상속세 줄이는 방법이 있대요. 무슨 방법? 그게 위장 이혼을 하면 된대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위장 이혼? 법적으로만 이혼하고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을 제 명의로 옮길 수 있고 나중에 상속세를 안 내도 된대요. 15억을 아낄 수 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들어봐요. 15억을 아낄 수 있어요. 15억이에요. 그 돈이면 애들 뭐든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건 탈세 아니야? 아니래요. 합법이래요. 제3분할은 세금이 없대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진유가 해준 말 들으려. 여보, 당신도 편하잖아요. 세금 덜 내고 저도 조금 더 챙길 수 있고 우리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서류만 바뀌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하자.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정말요? 괜찮아요. 응. 어차피 서류일 뿐이잖아. 내가 편하다면.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가슴 한쪽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저희는 법원에 갔습니다. 이혼 조정 날이었죠. 판사 앞에서 저희는 이혼 사유를 말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협의 이혼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22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간단한 거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지. 당연하죠. 그냥 같이 살아요. 서류만 달라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려. 보이지 않는 선이 저희 사이에 그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남편은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조용했어요.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요. 일주일 후 재산이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부동산, 예금, 사업체 지분 모두 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제 명의로 가진 건 처음이었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죠. 이제 나도 돈이 있어.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답답했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재산이 제 명의로 넘어온 진우가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희야, 어때? 기분 좋지? 응. 근데 왠지 찜찜해. 왜? 다 합법적으로 한 건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남편한테 미안해. 정희야, 법적으로 남남이야, 이제. 자유로운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법적으로 남남. 진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있잖아. 나 당신 아직도 좋아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20년 전에 헤어졌지만 난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제 이혼했잖아. 법적으로. 진우야. 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천천히 조금씩.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마치 꿀처럼요. 거부하기 어려운 달콤함이었어요. 하지만 나 아직 남편이랑 같이 살아. 그게 뭐 어때? 조금만 기다려. 어차피 그 사람 얼마 못 살잖아. 심근경색은 재발하면 끝이야. 진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이잖아. 의사도 그랬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하다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우의 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법적으로 남남이야. 자유로워. 며칠 후,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근처 카페로요. 정희야, 지난번엔 미안해.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나 정말 당신 좋아해. 2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았어.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정희야, 우리 조금씩 시작해보자. 천천히. 부담 갖지 말고. 저는 손을 빼야 했어요. 그런데 빼지 못했습니다. 진우야, 나 무서워. 뭐가?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해. 남편이 알면. 걱정 마. 조심하면 돼. 우리 그냥 친구처럼 만나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그날부터 저는 진우를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때로는 그의 사무실에서요. 처음엔 정말 친구처럼 만났어요.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게 다였죠. 대학 시절 추억도 나누고, 요즘 사는 이야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고, 어깨를 안아주기도 했어요. 정희야, 당신은 이제 자유야. 왜 죄책감 가져?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 이혼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남편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TV를 함께 보고 같은 집에서 잤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자주 나가네? 어디 가는 거야? 아,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그래. 좋겠다. 친구들 많아서. 남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냥 모른 척했죠. 2달쯤 지났을 때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 어때? 2박 3일만. 리프레시 하자. 여행. 갑자기 왜? 안 돼? 법적으로 남남인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제주도 여행은 달콤했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손을 잡고 걸었어요. 마치 젊은 연인처럼요.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호텔 방에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행복해? 응.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네. 그럼 됐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자. 어떻게? 남편이 세상 떠나면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면. 진우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그 사람 심근경색 재발하면 끝이야.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그래도 그렇지. 그건 너무한 말이야. 정희야, 현실을 봐. 우리 이미 시작했어. 돌이킬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이미 시작했어. 돌이킬 수 없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뭘 시작한 걸까요? 저는 정말 남편의 죽음을 바라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외로웠을 뿐이야. 서울로 돌아온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낯선 차가 자주 보였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죠. 처음엔 신경 안 썼는데 계속 같은 차가 보이니까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누가 우리 지켜보는 것 같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무슨 소리야? 이상한 차가 자꾸 집 앞에 서 있더라고. 며칠째 같은 차야. 그냥 우연 아닐까? 글쎄, 기분이 이상해. 그날 저는 진우한테 급히 전화했어요. 진우야, 누가 우리 감시하는 것 같아. 뭐? 누가? 모르겠어. 검은 차가 집 앞에 계속 있어. 남편도 눈치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야겠네. 당분간 만남 좀 줄이자. 응. 그리고 정희야, 혹시 모르니까 휴대폰 조심해. 통화 기록이랑 문자 다 지워. 카톡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뭔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거요. 지울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3일간 부산에 간다고요. 여보, 갑자기 출장. 응. 급한 일이 생겼어.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출장 계획을 미리 말해주는데 이번엔 갑자기였거든요. 무슨 일인데? 거래처 문제야.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 밤, 진우가 연락했습니다. 남편 출장 갔다며? 오늘은 조심할 필요 없겠네. 그래도 집에 오는 건 좀. 괜찮아. 어차피 법적으로 남남인데.
우리 집에서 편하게 이야기하자.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집으로 왔어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했어요. 남편과는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이었죠. 정기야, 이제 곧 우리 시간이 올 거야. 무슨 소리야? 남편, 오래 못 버틸 거야. 그럼 우리 정식으로 만날 수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와인 잔을 든 채로요. 진우는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도현 씨. 출장 간 줄 알았지. 일부러 속인 거야. 남편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저런 눈빛은 처음 봤어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여보,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남자가 우리 집에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진우가 나섰습니다. 도연 씨, 오해예요. 저는 그냥 세무 상담을 하러. 닥쳐.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 박진우, 세무사. 위장이 온 아이디어 낸 사람. 그리고 내 아내의 옛 연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요. 남편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어요? 위장이용. 너희 둘이 짠 거지. 처음부터. 진우가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정희 씨가 먼저 상담을 요청했고. 거짓말하지 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남편을 저는 처음 봤어요. 내가 다 조사했어. 당신들 대학 때 연인이었지? 20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났다고? 그게 우연일 리 없어. 다 계획한 거잖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었는지를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검은 차 내가 고용한 탐정이었어. 당신들 만나는 거, 카페, 레스토랑, 제주도 간 것 다 증거 있어.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착각하지 마. 이건 사기야. 돈을 노린 사기. 그때 진우가 돌변했습니다. 얼굴에서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어요. 좋아, 걸렸네. 그래, 맞아. 다 계획이었어. 뭐, 정희야, 미안하지만 난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 당신 사랑? 그런 거 없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무슨 소리야? 재산의 반은 내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 위장이혼 시켜주면 반 나눠주기로. 18억 나한테 줘야지. 나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녹음 다 해뒀거든. 당신 목소리로. 진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우야, 이혼 성공하면 당신한테 잘해줄게. 정말로. 그건 농담으로 한 말이었어요. 술 마시면서 가볍게 한 말이었죠. 그런데 진우는 그걸 녹음해뒀던 거예요. 이거면 법원에서도 통해. 당신이 나한테 대가를 약속한 거야. 계약 성립이지.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야? 이용? 아니야. 비즈니스야. 재산 37억, 절반인 18억 달라고. 안 주면 위장이혼 사실 다 폭로해. 국세청에도 제보하고. 당신은 세금 추징당하고 감옥 가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제게 잘해주던 그 따뜻한 말들, 달콤한 속삭임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된 사기였던 거죠.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당신들 둘 다 고소할 거야. 사기죄로.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고소? 웃기네. 당신도 위장이혼 동의했잖아. 당신도 공범이야. 같이 망하는 거지. 나는 속은 거야. 세금 절약이 목적이라고 했잖아. 당신들이 공모한 건 몰랐어. 증명해봐. 법정에서 누가 이길지 두고 보자고. 진우는 비웃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남은 건 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모르고 그랬어요. 진우가 날 속인 거예요. 모르고 제주도까지 같이 갔잖아. 그것도 모르고? 그땐 외로웠어요. 당신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게 변명이 돼. 외로우면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세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진우가 계속 정이야.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았어요. 그게 사랑이었어. 욕심이었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에요. 나 당신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이 이런 거야? 마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재산 빼돌리려 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디 가요? 제발. 나 갈게. 여기 더 있을 수 없어. 안 돼요.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제발. 용서. 정이야. 난 지금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건 나니까. 내가 당신을 무시했으니까.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욕심 때문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너무 잘못됐어. 남편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혼은 취소할 거야. 다시 결혼해. 법적으로. 그래야 내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다시. 대신 난 떠날 거야.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이제 남이야. 더 이상 같은 집엔 못 살아. 남편은 문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로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위장이혼을 통한 탈세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가 말했죠. 유정희 씨, 남편과 위장이혼 후 재산을 이전받았죠? 네, 그리고 박진우 씨와 공모의 사기 행위를 했죠.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속았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제주도까지 동행했고 집으로 초대하기까지 했죠. 그거. 변호사가 저를 도우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 많았습니다. 진우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저를 강하게 몰아붙였죠. 유정희 씨가 먼저 접근했습니다. 옛 연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를 유혹했어요. 거짓말.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대가를 약속했어요. 판사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진우야, 이혼 성공하면 당신한테 잘해줄게. 정말로. 판사가 물었습니다. 유정희 씨,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농담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술 마시면서 가볍게 한 말이에요. 농담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제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증거는 모두 저를 향해 있었고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국세청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유정희 씨, 남편과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거주했죠? 네, 그럼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한 거네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같은 집에 살았어요. 이건 명백한 위장이혼입니다. 재산 분할도 무효고 상속세 추징하겠습니다. 15억의 세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20억이 넘었어요. 사채업자들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1억 2천 갚으셔야죠. 언제 주실 거예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줄 수 없어요. 재산 가압류 들어갑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재산은 가압류됐고 남편은 떠났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어요. 미경이도 연락을 끊었죠. 그리고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유정희에게 사기 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징징역 2년.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구치소에 있습니다. 좁은 방, 차가운 시멘트 바닥, 철창. 이게 제 현실입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이었나? 처음엔 단순했어요.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하지만 그 욕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사채로 이어졌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이장이혼으로 이어졌고, 외로움이 다른 남자에게로 이어졌어요. 그 모든 게 욕심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저는 남편을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진짜 사랑했다면 이장이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세금이 많이 나가도 그냥 받아들였을 거예요. 진우를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건 진우가 아니라 그가 속삭이던 자유와 돈이었어요. 법적으로 남남이라는 그 말이 주는 해방감이었죠. 결국 제가 사랑한 건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돈을 쫓으며 저는 사람을 잃었어요. 남편을, 친구들을,
그리고 저 자신을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여요. 이게 정말 나일까 싶을 정도로요. 구치소 생활은 힘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운동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 일상. 자유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졌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남편과 함께 먹던 저녁 식사, 별것 아닌 대화, 그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를요. 며칠 전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손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죠. 정희야. 지금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나는 지방으로 내려갔어. 작은 가게를 열었지. 카페야. 늘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 화가 많이 풀렸어.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돼. 당신도 힘들었겠지. 나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지. 내가 당신 말을 더 들어줬어야 했어. 미안해. 하지만 정희야, 방법이 잘못됐어. 돈으로 인정을 살 수는 없어.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 그리고 말이야. 나도 잘못했어. 당신을 너무 무시했어.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어. 같이 일한다면서 사실 내 조수처럼 대했지. 그래도 정희야,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너무 잘못됐어. 경기 마치고 나오면 연락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커피 한잔 하면서. 건강 챙기고. 힘내. 도현.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배신했는데도, 모든 걸 망쳐놓았는데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사람을 생각하는 것. 시간이 지나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그걸 몰랐어요. 돈이 있어야 사랑도 지켜진다고 믿었죠. 자유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었고요. 하지만 거꾸로였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돈도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창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좁은 하늘이지만 그래도 하늘이에요. 구름이 흘러가고 새들이 날아가는 게 보여요.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나가면 어떻게 살까? 화려하게 살지는 못할 거예요. 돈도 없고 전과자니까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겠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살고 싶어요. 돈을 쫓지 않고 사람을 보고 싶어요.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남편이 용서해 준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제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알았다고, 깨달았다고요. 저는 이제 압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썩게 만든다는 것을. 37억의 재산, 15억의 세금, 1억의 빚. 그 모든 숫자들이 결국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숫자가 아닌 사람을 봤더라면, 돈이 아닌 마음을 믿었더라면, 욕심이 아닌 사랑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쯤 저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탁 위에서 남편과 함께
웃고 있었겠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욕망이었고, 자유라 믿었던 것은 탐욕이었고, 행복이라 믿었던 것은 허상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가졌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제 곁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나요? 돈인가요? 사람인가요? 욕심인가요? 사랑인가요?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